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바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기본권의 종류 배웠었죠. 그거 이어서 제한과 한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거고요. 이어서 인권 침해는 어떤 것이 있고 이 구제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기본권이라는 게 어떤 때에 제한되는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기본권 제한과 한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지금 미양중학교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는데, 자, 우리 미양중학교죠. 여기 운동장이 있는데, 여기 운동장에 우리가 이제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려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수상한 사람. 그쵸? 근데 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고 알려야 되겠죠. 근데 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면 경찰들이 이분을 아마 체포해 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는 이렇게 내가 학교에 놀러 오고 학생들하고 놀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권을 너희가 왜 이렇게 침해하냐, 침범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바로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경찰분들이 이 분을 데리고 여러분들로부터 격리를 시키겠죠. 근데 이때 이러한 여러분들의 안전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서 우왕좌왕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것에서 우리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사유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는 학교 자체에만 피해를 끼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지만 국가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거, 간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간첩 신고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첩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기밀, 보안 비밀을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유출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잡는 거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당황하고 선생님 어떡해요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질서가 흐트러질 겁니다. 이때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사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개개인의 그런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큰 공익,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복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때 공공복리의 리는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있다 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권 보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권을 왜 근데 제한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방금 우리가 경찰 아저씨들이 이분을 잡아가서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 물론 이런 위험한 경우에는 잡아가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선량한 시민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간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때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신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계는요, 어떠한 경우이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이 저번에 기본권 설명할 때 보여줬던 헌법, 법률 그런 피라미드 조직도 여러분들 기억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법에 위계가 있는데요. 법에 위계. 근데 위계가 있고 맨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최고법,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그렇죠,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제 그런 다른 법들, 우리가 법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뭐 헌법 법률 외에도 뭐 대통령령 같은 그런 명령도 있고요. 그보다 더 효력이 약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뭐 조례나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뭐에 의해 해야 되느냐? 바로 헌법 밑에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법률에 의해서. 근데 법률은 누가 만들까요? 이러한 법률은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기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님이 계신 행정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 국회의사당이라고 하죠. 그 건물 국회 또는 입법부라고도 하는데요. 입법부 또는 국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재판 같은 걸 하는 것 뭐라 하죠?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사법부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이 중 법을 만드는 기관, 입법을 하는 기관 바로 이 입법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이렇게 기본권의 제한을 넘어 이제 침범하다시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권을 제한했을 때 그 기본권이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기본권, 자유와 권리에, 우리가 자유, 그리고 권리를 위한 그런 자유와 권리에 뭐까지 치면 안 되냐. 뭐까지, 본질적 내용까지, 본질적 내용까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걸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악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악플이에요. 악성 댓글을 우리가 악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악플을 막기 위해서 아예 댓글창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이트와 모든 그런 데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댓글창, 게시판을 아예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 악플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과도한 그런 제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아예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자유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이런 게 본질적 내용까지 제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 내용까지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한계를 설정해서 이렇게 한계는 총 2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유와 한계를 알아보았어요. 기본권의 제한에서는 이 2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반드시 기본권 제한은 무조건 필요한 때에만, 필요한 경우만 해야 한다. 그래서 과하면 안 된다, 과도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만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과하면 안 돼, 과잉되면 안 되라고 했어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놓으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새로운 요건으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잉금지 원칙까지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본질적 내용까지 제한하면 안 된다. 과잉금지 원칙 이렇게 3가지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권 제한인데 한번 그럼 교과서를 같이 정리해보면서 배운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권 제한과 한계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 상으로 페이지 15쪽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기본권 제한과 한계, 기본권 제한과 한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개인이 무제한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학교에 나타난, 운동장에 나타난 이상한 사람 같은 그런 분의 기본권까지 다 보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도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그런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도 있고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우리 학교 내 교내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나 그런 걸 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관련된 일정한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유를 3가지 정해놨는데 앞에서 확인했죠. 하나씩 볼게요. 자, 국가안전보장 동그라미 1번. 이게 기본권 제한 사유 1번입니다. 그래서 옆에 기본권 제한 사유라고 적으면 좋겠죠. 사유 1번 국가안전보장이고요. 2번째 질서유지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그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 세 가지를 두고 있다라고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뭐에 의해서만 해야 되냐? 이때 한계를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한계는요, 바로 법률에 의해서 누가 만든? 국회가 제정한. 그래서 한계 1은 바로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이고요. 그 다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였죠. 아예 그 기본권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한계 두 번째였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국가 권력,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뭐 행정부나 또는 경찰 이런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권력을 남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절대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만약에 저 사람 죽여라고 하면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하고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개념 체크 OX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1번. 모든 기본권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기본권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본권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이다. 뭐죠? 인간의, 그렇죠. 존엄과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 뭘 추구할 권리가 있죠? 그죠? 바로 우리의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맞는 선지일까요? 틀린 선지일까요? 그렇죠. 바로 자유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같은 행복 추구권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유권은 뭐였다? 기본권의 종류였다. 그래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국회가 만든 뭐에 의해? 국회는 우리 다른 말로 적어볼게요. 입법부라고도 해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회가 만든 뭐에 의해? 헌법 밑에 있는 거 뭐였죠? 그죠? 피라미드 아까 우리 그림에서 헌법 밑에 있었던 그렇죠. 법률이죠.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 의해 가능하다라고 빈칸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이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요. 인권 침해와 인권 침해 또는 우리가 인권 또는 기본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기본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권 제한은 어떻게 다를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점이 다르냐. 일단 이 침해, 제한이란 단어부터가 침해는 좀 어떤 느낌이죠? 좀 약간 침범하고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제한은 어떤 한계를 설정해서 조금 막는 느낌이 제한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구분을 하자면 이 기본권 제한은 누가 한다 그랬죠? 기본권을 일단 누가 갖죠? 국민이 갖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 누가 제한해요?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고요. 근데 이러한 인권, 기본권 침해는요. 국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가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어떤 단체, 집단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집단이라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걸 집단이라 하죠. 그리고 개인,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나의 기본권을 친구가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 침해, 기본권 침해는요. 개인, 집단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일단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침해와 제한을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우리가 앞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필요했어요. 그 사유가 일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을 해야 하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과잉금지의 원칙 이야기했죠.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일정한 한계들이 있었죠.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한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요건들에 맞춰서야 해야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벗어나서 이러한 사유가 아닌데 또는 필요한 경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또는 이러한 한계, 법률에 의해서 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로 제한을 했다거나 이렇게 요건을 어기지 않았을 때, 한계를 어기지 않았을 때 바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해라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침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마을의 동네에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열심히 산책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산에 어떤 돌이 이렇게 바위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가 너무 위협적이고 굴러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이 공무원 분들이 계신 관공서에 가서 이걸 좀, 이 돌 좀 어떻게 치워주세요. 없애서 해결해주세요.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돌이 굴러 떨어졌어. 그래서 누가 다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친 경우, 이 공무원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 이 기관이 이러한 민원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돌로 인해 다친 이 사람의 기본권을 이 국가기관이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제 국가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가 여러분들을 때렸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런 신체의 온전함을 친구가 침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폭행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절도, 이런 것들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외에도 큰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어떤 성별이라는 이유로 무슨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알바 같은 걸 고용할 때 제한을 걸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인권 침해를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느냐, 왜 발생하느냐, 두 가지 차원으로 보면, 일단 이 차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바꿔서 사회적 측면, 국가 같은 경우를 사회적 측면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인권 침해의 원인을. 그 다음 개인이나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 측면이라고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선 사회적 측면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나 법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으면 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 아직도 남아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보통 이런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에 의한.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차별 같은 걸 왜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럴 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잘못된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죠. 편견이나 또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차원,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들어 내려가면, 자, 그럼 우리가 인권 침해가 이런 사례로 발생하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인권 침해를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권 침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이 있어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관. 구제해주는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기관은 총 6가지인데 이 중에서 크게 중요하게 볼 기관은 3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하나, 둘, 3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되느냐. 우리 국가기관에는 크게 3가지, 그 권한에 따라서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법을 만드는 기관 어디죠? 그렇죠. 입법부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입법된 것을 가지고 국가의 살림을 운영하는 기관은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 행정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재판을 내리는 사법이라고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사법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기관들이 각각 어떤 게 있느냐? 입법부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에는 대통령님이 계신 그런 행정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무슨 건물이라 부르다보다 우리가 흔히 청와대라고 불리는 그곳 있죠. 대통령님과 그런 비서실장과 이런 분들이 계시는 청와대가 있고요. 우리 건물 자체는 국회 또는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법부는 우리가 재판하는 곳, 법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법부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헌법으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과 사람 간 또는 사람과 국가 간 어떤 싸움,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찾아가는 곳은 바로 이런 사법부입니다. 가서 재판을 받아야 이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결론, 판결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법원이겠죠. 근데 우리가 법원에 가면 무엇을 하느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또는 소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송을 걸어서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돈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돈을 배상받는 거 우리가 손해를 배상받는다라고 하죠.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범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고발당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이 형사 재판을 거쳐서 몇 년형 또는 얼마 이상 벌금 같은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판 종류 아마 1학년 때 다들 배워서 알고 있을 건데요. 재판의 종류에는 크게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경우에 하는 민사 재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범죄를 다루고 재판을 하는 형사재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러한 민사재판을 거치면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그런 재산과 관련된 그런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민사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은 뭐 특정한 범죄,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범죄 있죠. 폭행죄라든지 강도 등등 이러한 것들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내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거칠 수 있는 구제기관은 바로 방금 이야기한 두 번째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다양한 재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 이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곳이냐? 법원이 뭘로 재판을 하는 곳이냐면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뭐? 헌법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재판소는요, 이렇게 막 일반적인 개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 그래서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높은 위치에서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를 구제받을 때 할 수 있는 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기본권에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산에서 튀어나온 바위가 굴러떨어졌을 때, 이런 때에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뭐 조치, 이러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이거를 재판해달라라고 국민이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요구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걸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해요. 헌법소원 심판.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헌법을 가지고 심판해줘. 뭐에 대해서? 국민이 침해당한 기본권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직접 청구하는 재판이 바로 이러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요. 어떤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법은 최근에 이제 폐지되었던 그런 법들 중에서 요즘 우리 시대의 그런 사상과 맞지 않는 법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들이 요즘 시대에는 안 맞아 라고 해서 없애거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법은 헌법에서 추구하는 사상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상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송을 거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신고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헌법에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데 얘를 좀 봐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때, 왜냐하면 법이란 거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지켜보면서 얘를 개정을 하는 것이 어렵겠죠. 근데 이제 문득 이 법이 조금 요즘 시대와 맞지 않고 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라는 게 발견이 되면 이걸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를 해서 이게 헌법에 정말 위배되는 법이면 이걸 바꿔라 라고 판결을 한다거나 없애라 라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크게 헌법소원 심판, 위헌법률 심판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국가기관들이 아니라 특별히 이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빨간 글씨가. 우리가 이걸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말을 해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말 인권 침해당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러한 진정서라고 하죠. 이러한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서를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라고 권고를 합니다. 시정하라는 건 이제 바꾸라는 거죠. 시정을 권고. 강제하진 못해요. 이거 바꿔! 하면서 이제 강제로 하진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법에 대해서 지식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을 정말 변호사처럼 잘 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 법률 쪽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언론에서 내가 인권에 침해당했을 때 갈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방안들, 재판인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인지 위헌법률 심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더욱 이 구제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과서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례를 보면 인권 침해일까 아닐까 해서 뭐 이러한 다양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동그라미 쳐볼게요. 인권 침해. 자, 오늘날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죠.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성차별, 괄호칠게요. 성차별, 어떤 특정한 성별인지 아닌지로 차별하는 것을 말하고요. 집단 따돌림, 이제 반 안에서 뭐 특정 학생을 뭐 왕따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집단 따돌림이라 하죠. 사생활 침해 등. 나의 사생활을 뭐 파파라치 이렇게 붙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게 뭐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라는 거. 인권이 침해, 밑줄. 근데 이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느냐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원인. 1번,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밑줄.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고요. 두 번째, 국가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원인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불합리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 측면이라고 적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국가의 제도 같은 건 사회적 측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권 침해로부터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보장해야 될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바로 칠게요.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괄호.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볍게 밑줄 칠게요. 주변에서 인권 침해된 상황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권이 침해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밑줄. 그리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밑줄.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방법 적극적으로 모색, 밑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는지, 우리 이런 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기관을 거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 한번 보면요. 자, 학교 밖에서까지 명찰을 부착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밑줄.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 내가 어느 학교 누구다라는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보조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뭘 제한하냐?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이런 걸 탈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타고도 원활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이동할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명찰을 다는 것이라는 어떤 행위를 딱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사실 이건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예를 들어 산에 있는 바위 치워주지 않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을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성차별, 집단 따돌림 등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밑줄. 인권 침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뭐로 사례가 나왔죠? 인권 침해 사례였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인권 침해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그쵸? 인권 침해는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내 친구 같은 그런 개인 또는 다른 회사나 학교 같은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답 O일까요? X일까요? X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인권이 어떤 건지를 한번 봐봤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구제하는지 기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왜냐, 이거 중간에 활동이 끼어 있어서요. 교과서 19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인권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인권을 자기가 보장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내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과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떤 게 있냐? 이러한 다양한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밑줄.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관이 있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입니다. 법원, 동그라미, 1번.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이죠. 규제가 아니고, 구제 기관. 1번은 법원입니다. 법원은 우리가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걸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권 밑줄. 근데 어떻게 사법권을 보장하느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죠. 네모치겠습니다. 재판.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다. 근데 이 재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다고 했죠. 민사. 그리고 형사. 그리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하거나 인권 침해를 처벌하기도 한다. 처벌의 네모. 그래서 어떠한 처벌, 예를 들어 형사재판을 거쳐서 형벌을 내리고 이런 거죠. 다음 두 번째 기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동그라미 2번. 구제기관 두 번째, 헌법재판소. 근데 얘네들은 다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능, 그러니까 법을 적용해서 재판한다 이건데요. 근데 얘는 뭐하냐? 헌법재판이에요. 헌법재판인데 헌법재판의 종류 크게 두 가지 있었어요. 볼게요. 헌법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한다.
근데 크게 두 가지. 물결무늬 밑줄,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직접 국민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있고요. 그다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돼 보였죠? 위헌법률 심판.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로 인권이 침해됐을 때 이걸 구제해주는 것, 이런 헌법재판의 종류들을 통해서 헌법재판. 첫 번째 헌법소원, 두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예요. 3번.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관이죠.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밑줄, 독립적인 국가기관. 얘는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니에요. 얘 자체로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걸 하냐? 인권 침해를 직접 조사하고, 바로 칠게요. 인권 침해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해야 될 사항을 해당 기관에 권고한다. 그래서 시정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을 바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권고해서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기관이 뭐다? 국가인권위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기관 세 가지를 봤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인권구제기관은 그냥 밑줄만 가볍게 쳐볼게요. 자,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초상권 침해 발생한 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과 내 이름을 누가 헷갈렸어. 예를 들어 나는 저 물건을 훔친 적이 없는데 내가 막 엄청 절도범이라고 잘못해서 다른 사람과 헷갈려서 내가 신문에 너무 크게 나버린 거야. 그럼 내 명예도 훼손되고 초상권도 침해된 거죠. 근데 이걸 돌이킬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잖아.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이 피해를 얘네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이 언론중재위원회고요. 다음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이거는 국민의 인권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부패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곳. 그래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적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소송 같은 걸 할 때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절차를 도와주는 곳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 헌법재판소 중 뭐가 헌법재판을 통해 인권을 보장한다. 헌법으로 재판하는 기관이 뭐였죠? 그렇죠. 헌법재판소였습니다. 그럼 뭐야? 법원은 뭘로 해? 재판을 뭘로 하죠? 헌법 말고 법률로 하는 겁니다. 이거 차이점 기억해 두세요. 법원은 법률, 헌법재판소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둘 다 근데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뭐는 인권 침해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사항을 해당 기관에 권고한다. 어떤 기관이냐? 인권 침해 행위를 직접 조사해요. 그리고 너네 이거 고쳐라. 고치는 게 어때? 권고하는 기관 뭐였죠? 이 인권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 바로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였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권 침해는 어떤 것이고 인권 침해를 구제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이어서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클래스룸에 게시해주는 학습지 가지고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 복습하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 인권 침해와 관련돼서 사례들이 있어요. 한번 그 페이지 16, 17쪽 한번 보면은요. 17, 18쪽 한번 보면 자, 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가 있어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례.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많아서 관광해설사를 못하게 하는 사례. 그리고 지적장애인이라고 나이가 되는데도 놀이기구를 못하게 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권에 침해당한 사례들에서 지금 각각 뒤에 페이지를 보면 이 사례에서 어떻게 구제를 받았는지 기관들이 나와요.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거나 그리고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구제기관들에 의한 그런 구제된 절차들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가 있죠. 인권 침해를 가지고 수행평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할 때에도 이런 인권 침해 사례 한 가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 그래서 하나씩 적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사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인권을 침해당했던 사례. 이거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인권 침해 사례라고 검색해보면 다양한 판례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각각의 구제 방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각 기관에 따른 구제 방안.
그리고 이 사례 구제 방안이 만약에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제 방안을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사례를 내가 분석해서 이러한 경우에 나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례에 대해 나의 생각 등에 대해서 기록하여낸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행평가를 하는 기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할 건데요. 한번 미리 이런 걸 할 거니까 한번 이런 사례들을 봐놓아라 라고 지금 미리 안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권 침해와 구제기간까지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노동권 쪽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